대남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남북이 스스로 추진할 사업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인 의붓 아빠가 구속됐습니다. 심한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아이를 친딸처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남의 딸을 생각해본 적이 제 딸을 생각하고 아이도 많이 사랑합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은 산소 용접 불티로 시작된 인재로 결론났습니다. 방화문 설치 공간을 벽돌로 막아놓는 바람에 대피로가 차단돼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농수산물 시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온 것과 일치한다며 수입 연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 송파구 롯데택배의 일용직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 159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급감해 금징어로 불렸던 동해안 오징어가 모처럼 풍년을 맞고 있습니다. 수온이 예년보다 2에서 3도 상승하면서 어획량도 4배로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마저 내준 통합당은 의회 독재로 들어섰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성시용 기자, 표결 결과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조금 전이죠. 6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오른편으로 보이는 본회의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했고요. 왼편으로 보이는 예결위 회의장에선 통합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 출입구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본회의에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당못 6개 상임위원장을 뽑는 투표를 진행했고 현재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 기재위 윤후덕, 외통위 송영길, 국방위 민홍철, 산자위 이하경, 복지위원장에는 한정혜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한 안보, 경제, 현안 등을 처리할 상임위부터 표결을 강행한 건데요. 특히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에선 야당의 발목 잡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1번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상임위로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통합당에선 여당을 견제할 마지막 수단이라며 마지막까지 야당 몫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게요.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준 이상 다른 상임위는 필요 없다는 건데 그럼 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여당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준 이상 다른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예결위를 포함해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포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는 것이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72년 만의 일이라며 헌정사에 유례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원들이 일단 만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체결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도 주목했고 이후 수차례 남북 정상이 만나는 화해의 물꼬도 텄죠.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의 핵 개발은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다시 관계가 얼어붙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획기적인 남북 관계의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작심한 듯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기다리지 않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최근 북한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의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자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대한 확답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앞서 신년사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밝힌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과 북한 개별 관광, 방역 협력 등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요동치는 이유로 정권의 변동과 국제 정세를 들면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의 국회 비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최근 북한의 압박으로 6.15 선언 20주년을 마냥 기뻐할 수 없게 된 여권은 이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막말을 듣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지. 미국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 막말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북한 경제를 백인 경찰에 목 졸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며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법여권 의원 174명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야 한다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로 맞불을 놨습니다. 노골적인 군사행동 협박도 서슴지 않은 북한 정권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종전선언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그러면서 북한의 막말과 조롱은 굴욕적 대북 유화 정책의 파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북한은 오늘 6.15 선언을 기념하는 축사 대신 이 서리빨 치는 보복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협상파인 문정인 대통령 특보마저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북한 최전방 초소에 걸려있던 인공기 깃발이 내려지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진강을 사이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파주의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군 초소의 모습을 망원렌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까지 목격됐던 초소 인근 인공기와 최고사령관 깃발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모든 초소에서 두 깃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도발에 앞서 깃발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옵니다. 최고사령관 깃발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징하다 보니 군사 충돌 시 훼손되지 않게 사전 조치를 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안은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도 최고사령관 깃발이 몇 차례 내려간 적이 있는 만큼 군 당국도 분석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멀리 보이는 북한군 초소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면 이곳 접경 지역은 평소보다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더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무력 도발을 시사한 담화가 나온 날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인근 감시초소 GP에서 고사총을 꺼내놓고 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보복 조치로는 비무장지대나 NLL에서의 국지 도발이나 개성공단 철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어학원이나 헬스장 같은 일상 속 장소에서 감염이 많습니다. 특히 격렬하게 운동하고 기구도 함께 쓰는 헬스장이 걱정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헬스장 출입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을 이용한 20대 여성이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과 증상이 나타난 9일에도 이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8일과 12일엔 다른 건물에 있는 에어로빅 센터를 2차례 이용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여성은 헬스장과 에어로빅 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곳에서는 헬스장 운동기구는 철저히 소독하지 않고 회원들이 함께 써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닝머신 하다가 바벨로 옮겼을 때 피트니스틱에서 러닝머신 소독하고 그렇게까지는. 서울 중랑구의 헬스장에서는 그제까지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운동하고 운동기구도 돌려가며 사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하고 턱걸이 프레스 3개 정도는 공유를 했었고, 중랑구 헬스장의 경우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한 무등록 업체여서 방역 점검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주점과 식당, 어학원에 이어 헬스장까지 연쇄 감염고리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하면서 코로나19가 일상생활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쿠팡과 마켓컬리에 이어서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물류센터를 전수 점검했는데 또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남권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에 입주한 롯데택배에서 확진자가 나와 해당 건물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확진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증상이 이미 나타났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상업사 업무해주시는 일용직분이 지금 확진이 되신 거세요. 같이 업무해주셨던 분들이 총 159명 되시는데 전수 검사 받으라고. 이 남성은 인력사무소 버스를 타고 물류센터로 이동할 때와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했고 식사할 때만 벗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감염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동남권 물류센터는 6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확진자가 나온 C동에는 롯데택배 외에도 7개의 유통업체가 더 입점해 있습니다. 물류센터 전체 면적은 40만 제곱미터로 2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롯데택배 말고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마켓컬리도 이곳에 입주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물류센터를 전면 점검했습니다. 동남권 물류센터 역시 지난 3일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주도 채 안 돼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택배 물류 회사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데 그 점검 결과와 현재 그 준수 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 대상 문제여서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로 거리를 두며 코로나19 감염은 조심해야겠지만 사람 사이 정까지 없어지기도 합니다.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구한 젊은이들, 편의점 일이나 배송 업무를 하다가 고객들에게 바이러스 취급을 당한다는 서러움을 호소합니다. 우현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6개월 넘게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 이모 씨. 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의 태도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돈 받을 때도 사람들이 던지게 쓰고 버스점돈을 드리려고 해도 제가 평범하게 동전을 주면은 그것도 기분 나빠하시고 끄트머리 작아서 동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손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건 진열하고 마스크를 잠깐 벗고 땀을 닦고 했는데 손님이 와서 코로나 옮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가셨대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하는 서비스직인데다가 권한 없는 아르바이트생이란 이유로 잠재적 감염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들도 비슷한 심정을 하소연합니다. 집 앞에 갖다 놓는다고 가면 소독약을 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말도 안 하고 문 열자마자 바로 뿌리고 눈에 들어가서. 배송기사가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주민이 계속 숨을 참았는지 푸아하고 뛰쳐나가듯 내렸다거나 바이러스 취급당해 힘들다는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대비는 철저해야 하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배송기사 같은 대면 서비스직 종사자에 대한 혐오나 화풀이로 번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은 서울 종로의 쪽방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근 주민 370명은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쪽방촌 주민 알림판에 검사 결과문이 붙었습니다. 사흘 전 확진자가 나와 이곳 주민 370명은 주말 동안 일제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확진자인 89세 남성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재난기금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뒤지고 있어요. 어디서 썼나 해가지고. 이 남성은 최근 이사를 와 이웃 주민들과 왕래가 적었고 현금만 쓰다 보니 동선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확진자가 사는 종로 3가역 일대는 탑골공원 등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어서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선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60대 남성은 이곳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병원으로 옮겨 검사해보니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견돼 다음날 확진됐지만 현재까지 이 남성은 자신의 신원을 비롯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왜 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씀을 하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을 5% 미만으로 유지하려 했지만 이달 들어 확인된 깜깜이 환자 비율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층에 이어 고령층으로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깜깜이 환자까지 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10살 아이를 학대한 의붓 아빠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생각하고 아이도 많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요? 학대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10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 아빠.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해놓고도 친딸처럼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도 남의 딸을 생각해 본 적 없고 제 딸을 생각하고 아이도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욕조에 담그는 등의 심한 학대를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고 친엄마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이 살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이가 쓴 일기장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기장에는 엄마에게 혼이 나서 아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기장 안에 학대 사실을 입증할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엄마에 대한 수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입원 중인 엄마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신고를 받았을 때 대응 수준을 현재 코드3 이상에서 코드1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드1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임박한 경우로 최단 시간 내 출동이 원칙입니다. 또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이 있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도 함께 조사하는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 결국 인재였습니다. 대피로는 벽돌로 아예 막혀 있었고 우레탄 바로 옆에서 불꽃이 튀는 위험한 용접을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창고 건물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물을 뿌려보지만 창문 틈으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4월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지하 2층에서 용접 중 발생한 불티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산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천장의 마감재 속에 도포되어 있던 우레탄 폼에 착화가 되었고 점차 확산됐으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인명피해도 커졌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며 사고 당일 평소보다 2배 많은 근로자들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67명이 투입돼 지하 2층부터 옥상까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설계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에는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지만 벽돌로 쌓아 폐쇄돼 있었습니다. 근로자 4명은 방화문 주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결로 방지를 목적으로 방화문 설치 공간을 벽돌로 쌓아 폐쇄함으로써 대피로가 차단되었고 지상층 대피로인 5개 비상계단도 불에 잘 타는 패널로 마감돼 있어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 2층에서 18명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 관련자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서울 동묘시장에서 상인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반대로 이 상인은 고양이가 위협적이어서 방어 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실까요? 서채리 기자입니다. 고양이가 목에 끈이 묶인 채 상점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바닥에 뒹굴면서 온몸으로 저항하자 시장 상인이 구두 정리용 집게로 고양이를 누릅니다. 진열대 밑에 숨은 고양이를 줄을 당겨 꺼내서는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종이 상자에 넣습니다. 탈출하려는 고양이를 막대로 누르고 머리가 있는 쪽 상자를 발로 누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상인이 고양이가 든 상자를 들고 사라지자 다른 상인이 바닥에 남은 고양이의 구토 흔적을 청소합니다. 고양이가 학대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는 청계천변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 몸에 외상은 없었지만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끈으로 목이 졸려있는 상태에서 저항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동물을 가혹행위가 행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학대가 맞아요. 동물 학대범으로 지목당한 시장 상인은 갑자기 점포에 뛰어든 고양이가 20분 가까이 안 나가고 버텨서 모든 방법을 시도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119나 110이나 전화하고 동물신고센터까지 전화했지만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출동을 못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그 부드러운 빗자루, 그 다음에는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고양이를 해치려 한 게 아니라 흥분 상태인 고양이가 무서워서 한 행동이라고도 했습니다. 박스에 넣어서 영도구 옆에, 다리 옆에 그 스프레이 있는 데다가 방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도 상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적 소식은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사가 꽉 막힌 퇴근길을 터주면서 응급 환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에 꼼짝 못하고 서 있습니다. 구급차에는 페인트 작업 도중 실신한 60대 환자가 타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배달용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들의 손짓하며 길 터주기를 유도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조금씩 길을 터주고 구급차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구급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시 나타나 길을 인도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까지 약 2km가량을 앞서 달렸고 구급차는 무사히 환자를 옮겼습니다. 구급차의 길을 열어준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정영교 씨. 10년 전 당한 사고 생각에 차마 그대로 놔둘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사고가 있었는데 저 또한 사고가 났었고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원활하게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정 씨의 도움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정 씨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해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번에는 구속이 될까요? 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가해 남성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이 남성은 오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32살 이모 씨가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모자를 눌러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입장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안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 없이 이 씨의 집문을 부수고 들어간 건 위법한 체포라는 이유였습니다. 12일 만에 다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철도경찰은 이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울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팔과 어깨 등을 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실수로 어깨를 부딪힌 것이라면서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오늘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실수로 좀 범행을 저지르셨다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폭행 전력이 좀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찰은 이 씨가 서울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을 밀친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덮친 중국 베이징으로 가봅니다.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파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유럽에서 온 연어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대형마트. 해산물 코너에 연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然后相关职能部门来把拿店做一个进口三文鱼、进口的牛羊肉一个抽样检测。 한때 연어 요리를 팔던 식당에서도 아예 회를 이용한 요리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我们现在店里还有三文鱼吗？没有了，所有都没有，所有生鲜的全部下架了，包括我们厨房都没有存货了。 최근 나흘 새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 79명 중 62명이 심파디 시장 관련자로 진앙지로 지목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심파디의 물건들은 곳곳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扔吧扔吧，심파디垃圾站呐。 급기야 시장에 식재료를 사러 갔던 베이징 시내 식당 종업원들 중에서도 감염자가 나오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现在就这样，这新发大力啊，2车菜全部归垃圾场。 베이징 보건당국은 감염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중국 본토에서 발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这个病毒通过全基因组测序是从欧洲方向来的这样一个病毒，所以说呢，初步判断应该它还是一个跟输入性的这种有关的这样一个。 관영 매체들 역시 수입 과정에서 오염된 수산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매체 명보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최초 발원지였던 우한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중국 공식 발표보다 14배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흑인 사망 사건으로 민심이 싸늘해진 상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쾌하지 않은 7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물컵을 두 손으로 쥐고 조심히 걷는 모습이 포착돼서 어디 아픈 것 아니냐는 건강 이상설도 나왔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으로 물컵을 들다 멈칫하더니 왼손으로 잔을 받칩니다. The 245th birthday of the United States Army. Unrelated, going to be my birthday also. I don't know if that happened by accident. 본인 생일까지 언급하며 축사를 마친 뒤에는 엉금엉금 걸어 퇴장하고 마지막 계단에선 넘어질 듯 후다닥 발을 내딛습니다. 이 모습이 공개되자 건강 이상설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미끄러웠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팔순에 가까운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건강하다며 대비시키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만 74세의 패스트푸드 매니아인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는 예정에 없던 검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We have 300 hamburgers, many French fries, all of our favorite foods.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맞아 백악관 앞에서 케이크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Hey Donald, it's your birthday. Your birthday. SNS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엉뚱하게 오바마의 날, 해피 오바마 데이처럼 전임 대통령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자국 시위대를 폭력배로 몰아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의 모습을 홍콩 경찰들이 따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반중 시위대를 조롱한 겁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홍콩 보안법 반대 인파가 시내를 메웠던 지난 12일, 무장경찰이 갑자기 외신 기자와 시위대 앞으로 나서더니 구호를 외칩니다. 미국에서 질식사한 흑인 플로이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반복하며 시위 중인 청년들을 조롱한 겁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를 흉내를 낸 경찰도 등장했습니다. 동맹휴학 선전부스를 설치하던 3명을 체포하던 중 16살 여학생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했습니다. 홍콩주 등 중국 인민해방군은 격투기 등 훈련하는 모습을 수시로 공개해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It's already 1 year, but nothing we can get, but we lost many things. So. 거리로 나오는 인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반중 시위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홍콩 정부는 보안법 시행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aybe what Hong Kong needs a shock therapy to stop, frankly, a lot of the nonsense going on. Seriously, how many people in Hong Kong will really think that Hong Kong can become independent?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중국 정부가 가장 꺼리는 3인의 화상회동이 열립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홍콩 시위 지도자인 조시아 웡,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반중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한국 등 1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모친상같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서 너무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예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에 사는 이광석 씨는 모친상을 당하고도 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의 49제만이라도 참석하고 싶다며 일본 법무성에 한국 방문을 재차 희망한 끝에 사흘 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는 당사자만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더니 이제 저희 인적사항을 받았고요. 어머니도 뵙게 됐고. 외국인 재입국 규제가 너무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본 정부는 친족 사망, 의료, 법정 출석 등 3가지 경우로 한정해 재입국 문턱을 낮췄습니다. 다만 나머지 외국인 재입국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사 넘어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당황스럽죠. 아베 총리는 상대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입국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経済においてはやはり人の交流、経済を本格的な軌道に乗せていく上においては国と国、人と人との交流というのは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これは日本国内の状況もありますし、相手国の状況もあります。それを見ながらですね。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완화를 이유로 베트남, 태국 등 4개국 기업인에 대해 하루 250명씩 입국 허용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신파디 시장, 수입 연어를 자르는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유럽에서 연어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현지 당국이 거론하고 있죠. 이 때문에 수입 연어를 통해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묻는 분들 많은데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수입 냉장 연어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을 취재해봤습니다. 노르웨이 등 현지에서 들어오는 연어는 보통 당일 내장 등을 제거하는 1차 공정을 마칩니다. 이후 화물기를 통해서 수입이 되는데 직항은 약 9시간이면 도착하지만 냉장식품의 경우 적정 온도를 유지해 별도 보관했다가 화물기에 싣는데 통상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립니다. 국내에서도 추가 제조 공정 등을 더 거치면 노르웨이 현지 1차 공정 이후 약 3, 4일 후에 유통되는데요. 업체에 문의했더니 현지는 물론 국내 공정에서 모두 마스크 등 위생복을 입고 여러 차례 철저한 소독을 거친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냉장 온도인 섭씨 4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4일 생존한다는 연구는 있는데요. 감염까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어 표면에 감염자의 비말이 상당량 묻어야 하고 적정 온도, 습도가 유지된 채 공정, 배송을 거쳐도 표면에 바이러스가 생존해서 감염을 일으킬 정도의 농도가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 수입 연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코로나19의 중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연어에 오염이 돼서 수입돼서 감염될 우려는 지극히 드물다. 우리 방역당국도 중국 베이징 수산시장 감염 경로를 연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연어를 취급한 취급 종사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금징어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안 잡히는 오징어에게 붙었던 별명입니다. 오징어가 모처럼 풍어라서 항구와 수산시장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종이 울리자 경매 참가자들이 쌓여있는 상자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상자 안에는 오늘 새벽 잡아온 싱싱한 오징어가 가득합니다. 품목과 금액을 외치는 경매사와 주위를 살피며 가격을 손짓하는 상인들 모두 활기가 넘칩니다. 자, 21호 23,600원. 자, 21호 15,000원. 다른 한쪽에선 어민들이 바닥에 널려있는 오징어를 상자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경매장 곳곳에는 출하를 기다리는 오징어 상자가 제 키만큼 쌓여 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943톤. 지난해보다 4배 넘게 잡혔습니다. 동해 연안 수온이 예년에 비해 2, 3도 높게 형성되었고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어군이 연안 가까이 몰리면서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지난해 20마리에 9만 원이 넘었지만 올해는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오징어가 하나도 안 났더니 작년에는 10만 원씩 20마리에. 가격이 싸졌다는 소식에 오징어를 찾는 손님이 몰리면서 수산시장도 반색입니다. 상인들은 오징어를 손질하느라 분주하면서도 모처럼 몰려든 손님 때문에 웃음꽃이 핍니다. 주문지는 오징어가 많이 나야 돼. 많이 나야지 또 잡아오는 사람, 우리들 같은 사람, 미역하는 삼촌들 다 같이 좋잖아요. 싱싱하고 좋아요. 물건도 싸고 좋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징어는 고등어를 꺾고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낸다는데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에 지어진 노원구의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매물이 4억 500만 원에 팔렸고 전세는 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매물이 속속 팔리면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갭 투자로 해갖고서 1억 얼마 갖고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매물이 다 빠지고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매물이. 근처 부동산에선 다른 아파트 갭 투자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4억 500이잖아요. 1억 2천. 누가 이런 물건을 담는 거지? 괜찮지, 저 정도면. 나 적극 추천인데? 이런 갭 투자는 서울뿐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에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투기 과열지군의 3억 원 이상인 아파트 거래를 살펴봤더니 갭 투자자는 2만 1,096명, 1년 전보다 125%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갭 투자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겁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갭 투자를 겨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전망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수록 결국에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데 군은 내부 사고 처리하느라 바빠 보입니다. 먼저 상관인 부사관에게 허드렛 일을 시켰다는 황제 군 생활 논란에 휩싸인 공군 병사 얘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은 이제서야 수사를 하겠다는데 정작 해당 병사는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기업 고위 임원의 아들 A씨가 황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군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사관들에게 빨래와 음료 배달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쓰는 등 관련 의혹들이 감찰 과정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긴급대책회의에서 법과 규정,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전화 및 방문 조사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난 11일 A씨가 피부질환 치료를 이유로 청원 휴가를 내고 현재 부대 밖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날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 휴가의 경우는 규정에 의해 최대 10일입니다. A씨는 청원 휴가를 내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공군은 진단서는 휴가를 낸 뒤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지역 모 공군부대 소속 병사가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용수 심부름을 시키거나 외출증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글에는 해당 병사의 부모가 밤낮으로 부사관들에게 아들의 병영생활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해군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병사는 첫 휴가 때 여성이 사는 집을 무단 침입했고 부사관 간부는 마약류를 해외 택배로 주문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임미찬 기자입니다. 해군 모부대 소속 A야사가 임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시 마약류는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마약에 준하는 위험 물질을 말합니다. A야사는 지난달 초 임시 마약류로 분류된 제품을 해외 배송 주문을 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A야사와 같은 부대 소속 B일병은 코로나19로 통제됐던 지난달 말 첫 휴가를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새벽에 서울의 한 주택가를 배회하다 창문이 열린 주택에 무단 침입한 겁니다. B일병은 집에 있던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폭행하고 도주했는데 다음날 체포돼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딴 군기강 해이 사건 사고에도 군 당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수 인원의 일탈 행위가 우리 군 전체의 기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병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 선을 긋고 있지만 군이 아니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임희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생명이 달린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이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유승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의 쟁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공개 변론도 요청해 재판을 늦추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는 18일 이 지사의 사건을 대법관 13명 모두가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을 잘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선고 시점과 맞물려 차기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정치 생명과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평양냉면이 어쩌다. 네. 네, 평양냉면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북한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옥류관 국수를 먹을 때 요살을 떨었다고 했죠. 이때 이야기를 하려던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옥류관 주방장이 폭언으로 우리 국가 원수를 모독했는데 아무 말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요. 네, 옥류관 주방장의 비난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직접 광화문의 유명한 평양냉면집을 가봤습니다. 기분 나쁘죠. 소리 아니에요. 일국의 대통령한테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좀 어이가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한국 국민으로서 그죠? 네, 좀 화가 나는 얘기네요. 이 발끈한 야당 의원은 평양냉면을 공격했다면서요. 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SNS에 나도 먹어봤지만 옥류관 냉면이 솔직히 비릿한 게 영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 그쪽 형편을 고려해 예의상 맛있다고 해주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옥류관 평양냉면 맛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다대기 양념장 같은 걸 넣어서 칼칼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네. 이성건 북한 외무상이 우리 재계 회장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죠? 네,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펜스 부통령을 얼뜨기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직전에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회담은 하긴 했지만 우리도 북한이 도를 넘을 때는 따끔히 경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네, 이 무소속이 된 박병석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이제 176석인데요. 네. 저 계산서는 뭡니까?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부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이런 요구들이 고려됐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통솔해서 승리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랬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서 국민들의 뜻에 받들어서 그냥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코로나도 빨리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압승했으니 그냥 밀어붙여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글쎄요, 뭐 국민이 표를 많이 준 건 맞지만 이 네. 여야 협상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라 이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당원 다수가 저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의 글이 여럿 보였는데요. 이러라고 180석 준 줄 아느냐는 항의부터 욕설을 섞어가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 허튼 짓 말고 상임위 다 가져오라는 압박글도 있었습니다. 슈퍼 여당이 되면서 이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도 부쩍 커진 것 같은데요. 일방통행은 그만큼 나 홀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커지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코로나 시대 투어 콘서트에 새로운 신화를 썼습니다. 월드 투어를 취소하고 온라인 생중계 콘서트를 열었는데 전 세계 75만 명이 봤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서 와. 방방코는 처음이지? 방방콘더 라이브라는 이름의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방으로 팬들을 초대하는 컨셉입니다. 화사한 색감의 복도를 따라가면 방 5개와 스테이지 2개로 이어집니다. 팬들은 6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을 골라볼 수 있습니다. 100분 동안 12곡의 무대와 멤버들의 토크쇼가 진행된 이번 공연 가격은 일반 39,000원, 팬클럽 회원 29,000원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107개 나라 75만 6천여 명이 인터넷으로 동시 시청하며 2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팬들은 온라인 공연만을 위해 제작된 무대와 새로운 안무에 만족했습니다. 콘서트 전반적인 퀄리티나 준비한 것들이나 이게 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콘서트를 보는 기분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작년 10월 서울을 끝으로 8개월 가까이 공연이 없었던 방탄소년단도 감격했습니다. 이게 무대를 하고도 땀을 흘리니까 행복하네요. 예.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집에서. 소리 질러! 현장의 감동을 다른 관객들과 공유하는 기존 콘서트를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콘서트의 성공 기준을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 접근하는 그런 쪽에 흐름이 조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방탄이 그런 흐름 선도하고 있고 변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또 다른 K-팝 가수들의 온라인 유료 공연도 예정되면서 기술과 소통이 접목된 온라인 콘서트가 코로나 시대 새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제 술집이나 노래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학원과 PC방에서도 QR코드로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로 써야 합니다. 계도 기간은 있지만 학원가가 특히 혼란스럽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태블릿 PC가 놓여 있습니다. 인증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수도권 학원들도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전자명부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자 급히 설치한 겁니다. 이 학원은 기존에도 전산 시스템으로 출석 상황을 관리해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수강생들에게 기존 시스템으로 출석 체크를 한 다음 QR코드를 이용한 체크도 추가로 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란 이유로 이미 해왔던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셈입니다. 지침을 하시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개 다 해야죠. 반면 소형 학원이나 스마트폰을 쓰는 수강생이 적은 학원들은 기존의 수기 방식에 비해 QR코드 활용 방식이 효과적인지 의문을 드러냅니다. 오는 학생들이 일정하게 요일별로 외부인이 많이 오지도 않아요. 휴지폰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기기를 바꾸거나 해야 되면 불편하죠. PC방도 오늘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가 의무화됐지만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PC방들 사이에서도 안내가 제각각입니다. 의무를 지우는 제도 발표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과 명확한 세부 지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예방 문제 때문에 개인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까 걱정이 생기는 요즘인데 신용카드로 결제 고객의 정보가 그대로 유출되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마그네틱 카드뿐만 아니라 IC칩 신용카드 정보도 새어나갔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시중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은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 이 씨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수상한 외장 하드 2개를 압수했습니다. 총 2TB 용량의 외장 하드에는 61GB 용량의 저장 내역이 있었는데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16억 건에 달하는 양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관리하는 업체를 해킹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단말기 관리업체를 거쳐 카드사로 금융정보가 넘어가는데 이 씨가 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해 신용카드 정보 등을 중간에 빼돌린 겁니다. 결제 순간 암호화돼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IC칩 탑재 신용카드 정보 역시 관리업체 서버를 통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 번호랑 비밀번호만 알아도 결제되는 사이트도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우선 악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카드 번호뿐 아니라 카드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도 유출됐다는 겁니다. 전화번호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비밀번호 있는 것도 있고 주민번호 읽고 있는 것도 있고 2만 원 정도면 카드 복제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경찰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분석을 의뢰한 금융감독원조차 처음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다며 난색을 표했을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경기 중 난데없이 만세를 외친 벨라루스 골키퍼가 화제입니다. 설마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한 주간 명장면 정일동 기자입니다. 벨라루스 프로축구입니다. 골키퍼 쪽으로 공이 흐르는데 바라만 보다 되려 뒷걸음질 어이없이 골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왠지 불길한 기운이 스쳐갑니다. 공은 저만치 있는데 갑자기 만세를 외칩니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난데없는 해프닝, 본인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라운드의 다양한 광경입니다. 한껏 폼을 잡는 자, 분풀이한 뒤 쫓기고 쫓는 자. 땅에 패대기 치고 직접 땅을 파는 자. 심심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상한데 웃긴 자. 지금 뭐 하는 거죠? 진짜 독특해요. 오늘 박성민 선수 출장을 안 하는데도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타자의 헬멧을 강타해 던진 투수가 가장 놀랍니다. 여기에 큰일 날 뻔한 대형 충돌. 애매한 지점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3종 충돌이었습니다. 사뿐히 날아오른 환상의 캐치. 그라운드를 달구는 스포츠 명장면은 이번 주도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아이스크림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 날입니다. 169년 전 오늘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올여름에도 적당히 즐기면서 더위를 이겨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낮더위는 계속될 텐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구는 30도, 대전 29도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방은 계속 덥습니다만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선선한 동풍이 불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대기의 위아래층의 기온차가 커서 비구름대가 발달할 텐데요. 오후 한때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남부 지역으로도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집에서는 맛이 없고. 그래도 집에는 못 있어요. 답답하니까. 얼마 전 제가 무료급식소에서 뵌 어르신들, 배가 고파서 나오신 분도 있었지만 자식들 눈치 보여서 나왔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노인 쉼터나 경로당이 닫아서 가실 곳들이 더 없습니다. 눈치 보고 사시는 것도 모자라서 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늘이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 노인학대 중 대다수가 가족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학대도 있지만 부모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것도 폭력입니다. 몇 푼 되지도 않아 미안하죠. 잘못이라면 늙은 나한테 있죠. 정말이야.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자식이 돈을 뺏어가도 심지어 본인을 버려도 괜찮다고 합니다. 캠페인 영상이긴 하지만 실제 학대 사실이 확인되어도 자식 선처를 요구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 3%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죠. 그리고 나중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